오늘은 이 청년 주거 문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업, 취업 후에도 이 팍팍한 살림살이에 시달리는 청년들, 이 두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그런데 너무 주거비가 비싸서 그 소박한 일상마저 쉽게 누리기 힘든 요즘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법,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법안의 프로필 들어보죠. 이름 청년주거지원법.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내 29명. 생년월일 2017년 10월 30일. 계류일 499일. 그동안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진 청년 주거 안정 정책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집값은 더 올라가고 적당한 가격에 살만한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는데,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정책,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네, 청년주거안정지원특별법 대표 발의하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워낙 주거 또 건축 관련 전문가셨고, 예. 그걸로 이제 비례대표로 입성하셨는데, 네네. 청년 주거를 꼭 집어 이렇게 법안으로 내시게 된 무슨 배경이 있었나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2017년. 네. 이제 2016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왔으니까요. 예. 2017년 4월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국민의원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참여했던 방청객분, 국민의원 한 분께서 정말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정말 좀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거기에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일종의 약속을 했고,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원래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다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안 준비하면서 김연아 의원이 직접 고시원 가서 체험도 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이제 제가 처음에 국회 입성을 해서 첫 국감 때 국회의원회관 안에다가 1.2평짜리 고시원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로폴하고 뭐 의자, 침대 이런 거 좀 빌려가지고 정말 가장 열악한 고시원이 한 1.2평 정도 되는데요. 예. 저희가 조사해 본 그 결과로는 그 감옥의 독방도 한 1.4평, 1.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방보다 좁은. 예, 그래서 저희가 감옥보다 못한 청년의 방 이런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서 이제 전시회를 했었고, 예.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 고시원 모형에 가서 좀 누워보시라, 앉아보시라 이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06년 9월 10월이었고. 16년. 네. 이제 그때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무한도전에 제가 나가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고시원 모형을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냈던 의정활동 보고서가 청년의 방, 청년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돌아다녔던 그 청년들의 집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고시원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옥탑방, 지하방,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지만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PC방에서 근근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몇 년 전인가요? 그 용산인가 서울역 근처에서 여인숙이라고 하는 데서 장기 투숙하던 모녀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런 옛날의 여인숙이 숙박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소득층이 장기 투숙이죠. 그렇죠. 장기 투숙하면서 깔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세를 좀 몰아서 한 번에 내고 그 월세가 소진될 때까지 다 사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데를 정말 돌아다녀 보니까 이건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예, 또 청년이라는 시기가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해야 되는 시기라고 어른들이 치부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이 친구들이 바라봐야 되는 미래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문제적으로나 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막 녹록하지가 않아서 이걸 좀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통계적으로만 보면 청년 주거보다 노인 주거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청년에다 일종의 좀 포커스를 둔 건 뭐냐면,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책을 투자하는 거라고 봤고, 요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노인 인구가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도 나도 노인 그렇죠. 대책 노인 대책으로만 가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네. 특별법으로 제정하자. 예, 새로 만들자는 제정법이죠. 거죠. 기존 법에 조금씩 있었는데 개정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을 너무 많이 여러 개 고쳐야 되고. 그래서 기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일단 지금 18개 조항으로 만들었는데요. 네. 일단 청년의 정의를 좀 집어넣고. 청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 나이로 이제 마음만 청년이 아니라 예, 물리적인 나이로 19살부터 39세까지. 39세까지.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넓혔는데요. 또 일정 정도 소득이 안 되는 쪽으로 그런 사람도 되겠죠. 있고 이제 저희가 요즘 아이들이 결혼하는 연령도 좀 늘어나고 있고. 늦춰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뭐 20, 30대 집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그게 영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 한 게. 나이를 39세까지 봤고요. 예. 이제 청년 지원 주택이라고 하는 일종의 명칭을 둬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뭐 임대주택 짓듯이 이제 그런 주택을 좀 이렇게 명명한 건데요. 결국은 공공임대 형식으로 갈 수밖에 그런 거죠. 없죠. 근데 이제 이게 국가가 직접 짓는 것도 허락하고 있고요. 요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일반의 민간의 비영리 재단이 짓는 것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년 지원 주택으로 이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거. 정부가 다 땅을 사서 공급하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좀 단기간에 빨리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택했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고시원 같은 경우는 최저주거 수준이라고 해서 뭐 16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추는 주거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존 정부가, 법에? 예, 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 기준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 쪼개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고시원이 뭐 한 1.2평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1인 가구 중심의 최고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를 지키도록 하자. 지키면 뭔가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근거를 만들었고요. 최저 주거 기준을 지키는 청년 지원 주택 공급 그렇죠. 시에는 혜택을 준다. 네, 그렇죠.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법에서 저희가 명하고 그건 부처마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정부가 공급 건설 비용을 국민주택 기금이나 재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는 그나마 청년 주거에 대해서 좀 일찌감치 정책을 표방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사실은 이런 것을 주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청년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가 각각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잘하는 데는 돈을 더 많이 지원하고 필요한 데는 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좀 갖고 있어서 기존의 개별법에서 시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방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법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청년 주거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청년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물론 뭐 농촌 지역 이런 데서는 그렇죠.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보내면 지역 실정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아이디어로 넣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청년들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주거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 없이 5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최소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500에서 1000만 있으면 주거의 수준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500에서 1000이라는 목돈이 청년들한테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집세를 낼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80만 원까지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월세를. 목돈은 없지만. 그런데 목돈 500만 원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보증금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지을 수도 있지만 이 보증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전문 분야를 살려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정부가 학생들한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에서 이 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끊게만 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일종의 보증보험?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쏴주는 겁니다. 월세가 끝나고 나면 보증금은 다시 국가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대 기간만큼의 실질적인 이자 비용만 네. 감안하면 되는데 네. 뭐 정부가 무이자로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에 이걸 집어넣는데 법안이 계류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교육위에 왔는데 교육위 산하 기관 중에 건교위 아니었어요? 국토위 전반기 하다가 이제 밀렸습니다. 국토위가 하도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위에 와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있죠. 네, 거기서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대출해주는 맞아요. 일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거비 지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여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면서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어쨌든 뭐 아이디어 상태로만 나와 있고요. 네. 또 여기 위에도 그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에서는 청년이 사는 집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개 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중개 수수료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월세방을 얻어도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그걸 정부가 대신 내준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중개 수수료가 높다라는 문제보다는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자주 이사를 해요. 그렇죠. 예,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사할 때마다 중개 비용이 부담이 들어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그걸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이건 청년용으로만 우리가 빌려주겠다라고 네. 할 때는 지원해 준다. 네, 그렇죠. 예. 한마디로 청년의 정의를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 주거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청년 지원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쭉 마련을 하고 좀 세부적으로는 보증금 이거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길을 열었다. 뭐 심지어는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들. 네. 일종의 기본법이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죠? 제가 재정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시기가 지나면 아마 노인 주거 문제, 노인 주거 빈곤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이제 다루기가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우리 청년층 가운데 그나마 이제 좀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럼 일단 주거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뭐 충분한 이 월세 뭐 이런 거 제공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들 빼고 또 만약 뭐 부모님과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전해서 학교나 직장 때문에 딴 데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대략 몇 % 정도가 이른바 주거 빈곤이라고 봐야 될까요? 청년층에 있어서. 이게 근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 빈곤이 청년들 중에 뭐 한 70% 정도는 주거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를 70%? 하고. 네. 근데 이제 어떤 샘플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는 계층 중에서 제가 좀 느낀 거는 정말 부모님이 집이 있고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시군구의 학교에 대학을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난 친구 중에는 그 신촌에 있는 뭐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주변에서 월세방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이 천안인데 천안으로 출퇴근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등하교를.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왕복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뭐 저도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요. 자기 스펙 쌓기 위해서 뭔가 하는데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남들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스펙 쌓을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일종의 그 길거리에서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좀 기숙사 같은 것도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근데 했었어요. 요즘 대학가가 기숙사를 지으려고 해도 또 대학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건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면 대학 주변에 이제 뭐 정 선생님도 근처에 살아보셨겠지만 대학 근처에서 하숙 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생업인 거예요. 요즘 보니까 대학 점점 그 입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몇백실씩
짓게 되면 주변에 인근 하숙집들에 이제 직격탄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현재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숙사를 직접 짓지 말고 학교가 인근에 하숙집을 장기 임대를 해서 약간 개보수를 해서 기숙사처럼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저도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기숙사를 짓는 게 답일 것 같지만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럼 언젠가 기숙사는 또 굉장히 기숙사는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숙사를 짓는 것보다 주변의 지역 주민들하고 좀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겠어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좀 별도로 다뤄야 할 주제고 아무튼 그래서 2017년 10월에 모두 29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셨네. 네네. 여기는 뭐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 의원들도 다 참여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도장으로는 더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청년 주거는 사실 뭐 당을 떠나서 필요한 법이니까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뭐 법안 심사 법안 소위 이제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 막 주장해가지고 법안 소위에 올라왔어요. 재정법은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상임위를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요즘 대신 좀 누가 바통 타치해서 그 역할을 좀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국회 3년 경험해본 결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주무부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무부처의 의지가 있으면 의원 입법인데도? 의원 입법이든 뭐든 간에 부처가 일단 안 된다고 하면 법안 소위에서 계속 논란일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소속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제정한 건데 이제 국토교통위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을 만들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되고 근데 뭐 원래 부처라는 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국정과제가 딱 뿌려지고 국정과제를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국정과제로 이게 채택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년 주거 안정은 없어요? 주거 안정이 있는데요. 있죠.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청년 주거 안정의 점수하고 아마 연결이 안 될 겁니다. 하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기본법과 좀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하고는 있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토부에서는 자기네들은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부 지자체는 해요. 그런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는 데서는 전혀 소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서 법이 있어야 지자체들이 그거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니까. 그렇죠. 아니 어쨌든 지금 이게 지자체 당원인지 중앙정부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도가 많이 됐던 게 이런 청년 주거용 무슨 건물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근데 그 청년들이 나서서 그 인근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동네가 좋아집니다. 해서 아주 윈윈이 된 사례도 있고 아직도 갈등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보도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택을 새로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예전처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 청년 주거 기본 계획을 의무화한 이유는 이게 주택을 직접 짓는 방법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보증금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각각 한다는 거죠.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 중복수혜가 될 수 있고 지역별로 그 수혜의 편차가 되게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거군요. 우선 그럼 뭐 주무부처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의 변화를 좀 가져오기를 촉구해 보고요. 무엇보다 김연아 의원이 자기 전공 분야도 있는데 왜 교육위에 가 있어요? 빨리 권교위로 다시 가세요. 그러게요. 지금도 압박을 막 내고 있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김연아를 국토교통위로 보내라고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저 권교위 그런데 국토교통이군요. 거기 가셔야 이게 빨리 통과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심폐소생 법안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것 중에 서위에 올라가서 공청회까지 하고 이런 법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요? 아예 소위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조금만 좀 저희가 힘을 보태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법 통과되면 이 프로그램에 다시 나와서 한번 떡을 쏘든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